한국인들은 다른 이들을 무시하기만 하고 예의가 없어. 절대 태국으로 오게 해서는 안 돼. 사회학이야. 여기 한국인들은 동남아인들을 무시하며 무례하다고 분노하는 한 태국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한 영상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고 마는데요. 심지어는 곧바로 짐을 싸 한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성이 본 영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방콕에서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솜차이 블룽이라고 합니다. 제 블로그는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인기 블로그랍니다. 매일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수천 개의 좋아요가 쌓이죠. 하지만 요즘 제 블로그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고백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꽤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감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생각해보면 아마도 대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방콕 시내의 한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였죠.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저를 마치 하인처럼 대하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야, 이리 와. 이런 식의 시끄럽게 소리치는 목소리와 과할 정도로 지적하는 모습들이 말이에요.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거만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한 한국 꼬마 관광객이 너무 귀여워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는데 그 부모가 저를 째려보며 가지 않겠어요? 마치 저를 더럽다는 듯이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혹여나 제가 쓰다듬기라도 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게 벌레 보듯이 쳐다보는 눈빛은 아직도 제 가슴이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이 저희 태국 사람들을 입국 거부한 적이 있잖아요.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국을 거부당했고 심지어는 구금되었다가 태국으로 돌려보내진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나라에서 불법 체류자가 많이 들어온다나 뭐라나. 심지어는 고위직과 유명 인사들도 불허를 받았다던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 그들이 저희를 무시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나요? 그 이후로 한국에 대한 정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블로그에 여행 정보를 올리면서도 한국 관련 콘텐츠만 올리면 자연스럽게 비판적인 톤이 묻어나왔죠. 한국의 카페는 비싸기만 하고 맛은 별로예요. 한국 관광지는 인위적이고 상업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과거의 불쾌한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그래 더 날카로운 비판을 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가장 친한 친구 피차이는 저와는 정반대예요. 그 친구의 방에 들어가면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죠. 형형색색의 포스터들이 마치 작은 미술관 같아요. 컴퓨터에선 항상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고 책상 위엔 한국어 교재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포스트잇마다 한국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죠. 심지어 요즘은 K-팝 댄스 학원까지 다니기 시작했다네요. 땀에 젖은 연습복을 입고 돌아와서도 행복해 보이는 피차이를 볼 때마다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솜차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 적은 있어? 피차이가 종종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침묵하거나 대충 둘러대곤 했죠. 솔직히 말하면 없죠.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요. 우리를 그렇게나 홀대하는 그들에게 제가 왜 그런 관대함을 베풀어야 하나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밤늦게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제가 쓴 한국 관련 게시물에 달리는 댓글들을 읽곤 하는데요. 태국인이 왜 이렇게 한국을 싫어하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편견이 있는 줄 몰랐네요.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이러한 몇몇 한국인들의 댓글이 달렸거든요. 한국 독자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피차이와 크게 다퉜어요. 코코넛 밀크티를 마시며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쓴 최근 블로그 포스트 때문에 분위기가 차가워졌거든요. 한국의 문화 제국주의, 동남아시아를 무시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피차이는 제 글을 읽고 눈물을 보였어요. 그의 눈물이 밀크티 잔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덩달아 아파왔습니다. 넌 정말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 난 한국 드라마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고 K-팝을 통해 꿈을 키웠어. 그게 어떻게 문화 제국주의가 될 수 있니? 피차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아침 저는 평소처럼 노트북을 펼치고 블로그에 새 글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키보드 위에 올려둔 손가락이 떨리더라고요. 모니터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껏 제가 써온 글들이 과연 진실을 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제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였던 걸까요? 머리가 복잡해 글을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태는 며칠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러다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한국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업계 1위이면서 고객 만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까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바로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회사인 KS 오토플랜입니다.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 물론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답게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KS 오토플랜. 따뜻한 심장을 가진 KS 오토플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보세요. 이제 소유가 아닌 이용의 시대. 더 현명한 선택을 원하시다면 지금 당장 KS 오토플랜에서 시작하세요. 그날은 평소와 같이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방콕의 풍경이 익숙하게 펼쳐져 있었죠. 평소와 같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SNS를 둘러보던 그 순간 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타임라인이 온통 시끄러워져 있더군요. 몇 주 전부터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외국인 유튜버가 또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더군요. 순간 그가 태국에서 저지른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는 충격적인 콘텐츠로 유명했죠. 태국에서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니며 조롱하는 컨텐츠를 올려 사람들의 붕괴를 샀죠. 그의 영상은 매번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관광객이라는 이유로 경찰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그저 SNS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저질 행각이라며 모두가 한숨만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영상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네온사인들이 켜진 초저녁, 붉은빛과 파란빛이 뒤섞인 거리에서 그 유튜버가 또 평소처럼 장난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소녀상을 조롱하듯이 놀리고 있었어요. 소녀상을 껴안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영상은 제 눈살까지 찌푸려지게 만들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화면 한쪽에서 한 남성이 나타났어요. 그는 말없이 다가와 유튜버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카메라도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서더군요. 유튜버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며 다시 한번 재생 버튼을 눌렀죠.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태국에서는 그토록 활개를 치던 사람이 저렇게 단 한 방에 제압당하다니.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충돌했어요. 한편으론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뭔가 불편했달까요? 마치 제 안에 있던 편견이라는 벽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소 즐겨 듣는 태국 팝송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발신자가 피차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는 높아 보였어요. 솜차이, 영상 봤어? 대단하지 않아? 역시 한국인들은 달라. 한국인들은 정의감이 있어. 피차이의 목소리에는 마치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흥분이 가득했어요. 피차이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왠지 흐릿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진짜일까? 제가 중얼거렸죠. 설마 이것도 그냥 조회수를 위해 연출된 거 아닐까? 피차이가 긴 한숨을 쉬더군요. 수화기 너머로도 그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넌 왜 항상 한국과 관련된 건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해? 그 말에 제가 움찔했어요. 문득 며칠 전 제가 했던 고민이 떠올랐거든요. 제 안의 편견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새 또 고개를 들고 있는 제 선입견을 마주하니 부끄러워졌어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마치 방콕의 소나기처럼 빠르게요. 태국의 SNS는 물론이고 한국의 뉴스에서도 다뤄졌다고 하더군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한국인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가슴 아픈 역사를 희롱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들의 댓글에는 분노보다는 당연함이, 흥분보다는 차분함이 묻어 있었어요. 게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댓글도 대단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다. 징병제가 있는 나라는 다르구나. 등등의 한국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응원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중에는 태국인도 있었어요. 창가에 기대앉아 이제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왜 저는 자꾸 의심하려고 했을까요? 영상이 진짜든 가짜든 그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오히려 중요한 건 제가 왜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 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게 아닐까요? 발코니에 나가 방콕의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더군요. 그저 한국인이 누군가를 때린 영상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한 사람의 용기가 담긴 순간으로요. 그의 행동이 폭력적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이면에 담긴 정의로움은 부정할 수 없었죠. 제 블로그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다가 오늘은 그냥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밤늦게 도시의 소음이 조금 잦아들 무렵 저는 피차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 말이 맞았을지도 몰라. 내일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곧바로 답장이 왔죠. 당연하지. 난 늘 널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 카페에서 만날까? 그의 메시지에는 늘 그렇듯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반짝이는 것 같네요. 수많은 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어쩌면 내일 제 시선도 조금은 더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슬슬 자야겠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제 꿈속에는 분명 서울의 거리가 등장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피차이를 만났습니다. 피차이가 저에게 꼭 보여줄 것이 있다며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도착한 피차이는 젖은 신발을 벗어 한쪽에 놓고 곧장 노트북을 꺼내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보여주었어요. 청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화면에는 이번 달 말 서울행 특가 항공권이 반짝이고 있더군요. 아침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였는데 평소 가격에 반값도 안 되는 특가였죠. 피차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고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마저도 기쁨에 들떠 보였습니다. 게다가 15인치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엑셀 시트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파스텔 톤으로 색깔 구분이 된 날짜별, 시간대별 일정표는 마치 전문 여행사의 플래너 같았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맛집 리스트, 하늘색으로 채워진 쇼핑 장소들, 연두색으로 구분된 관광지까지, 심지어 노란색으로 강조된 지하철 노선도까지 있었어요. 구글 지도와 연동된 동선 계획, 예상 소요 시간, 각 장소의 운영 시간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작은 책상 위에 마주 앉아 여행 계획을 보는 동안 묘한 감정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피차이의 눈동자에는 순수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친구의 모습에 감동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그 영상 속 정의로운 한국인의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저 잘 만들어진 연출일까? 이런 생각들이 습한 공기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에 빛이 점점 저물어가는 동안 피차이는 호텔 위치부터 시작해서 방문할 장소들,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포토존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어요. 삼성동의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 북촌의 한옥 카페들, 홍대의 젊은 거리, 강남의 번화가까지 모두 말이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 그들의 허상을 어떻게 깨부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이었죠. 아직은 한국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어스름한 저녁이 되어서야 피차이가 돌아갔습니다. 그녀를 배웅하고 책상으로 돌아와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제 가슴 한켠에서 이상한 감정이 수련처럼 피어올랐어요. 설렘일까요? 불안일까요? 아니면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혔지만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쩐지 서울의 밤하늘은 어떨지, 그곳에선 별이 보일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피차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유리창,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방콕 수완나푼 공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제 마음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피차이의 들뜬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높은 아파트들, 깔끔한 도로, 그리고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 피차이는 이미 지도 앱을 켜고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 목적지는 명동이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이미 활기찼어요. 피차이는 마치 이곳이 자기 동네인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앞장섰죠. 이쪽으로 가면 유명한 화장품 가게가 있어. 저기 분식집이 맛있대. 하지만 저는 그저 마지못해 따라갔을 뿐이었어요. 화려한 간판들과 북적이는 인파 사이에서 제 눈은 자꾸 불편한 순간들만 포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충격적인 일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어요. 복잡한 골목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죠. 피차이가 들고 있던 지도는 갑자기 먹통이 됐고
우리는 낯선 거리 한복판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어디 가려고 하시나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넨 말에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가야 할 방향까지 직접 손으로 가리키며 알려주시더군요. 이후 점심시간에는 작은 분식집에서 또 일이 일어났죠. 처음에는 메뉴판을 보며 망설이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매워요. 이건 처음 오신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요. 음식이 나왔을 때는 젓가락 사용법까지 보여주시며 마치 손주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오후에 탄 지하철에서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있던 외국인 관광객 가족을 향해 교복 입은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하는 모습이었죠. 단순히 자리를 비워주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캐리어를 들어주고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영어로 설명해주는 모습까지. 그들의 자연스러운 친절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본 작은 감동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출근 시간이었는데도 한 노인분이 계단 앞에서 망설이시는 걸 본 젊은이들이 즉시 달려가 도와드리는 모습이었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말입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더 놀라웠던 건 그분들의 표정이었어요. 귀찮아하거나 어색해하는 기색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도와드리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은 저녁 무렵 들른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취기가 오른 듯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큰 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불쾌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순간이었죠. 제 손에 든 카메라가 움직였어요. 드디어 제가 찾던 장면이 나타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어요. 카페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나서서 그 취객을 제지하기 시작했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는 단호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결국 그 취객은 사과를 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마주친 정의로운 시민들의 모습 이후 거리를 걸으니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휠체어를 탄 분이 지나갈 때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기다려주는 모습, 관광객이 사진을 찍으려 하면 자연스럽게 비켜주거나 대신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먼저 나서는 친절까지.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늦은 저녁, 피곤해 지친 발걸음으로 식당을 찾았을 때였어요.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 주인 아주머니께서 따뜻한 차를 무료로 내어주시며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이거 드시고 좀 쉬다가 드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따뜻한 배려에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어요. 음식을 먹는 내내 우리를 살뜰히 챙겨주시던 모습 떠나기 전 내일은 비가 온대요. 우산 챙기세요. 라며 걱정해 주시던 말씀. 그저 장사하는 곳이 아닌 정말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가짓수의 반찬과 음식들이 나왔거든요. 김치찌개라는 음식은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지만 먹어보니 이제껏 제가 먹어본 어느 스프보다 말이 있었고 불고기는 달달하니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먹는 음식들마다 저를 황홀하게 맞들더군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며 피차이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식사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저는 피차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한 모습과는 정말 달라. 모두가 우리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자 피차이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마음이 열린 것 같네. 그게 한국의 매력이야. 너도 곧 나처럼 빠지게 될걸? 그런 피차이의 능청스러움에 저는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며 밖을 쳐다보았죠.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만 보이더군요. 오히려 더 있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골목길에서 마주친 작은 가게들의 정직함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거스름돈을 실수로 더 주셨던 할아버지가 한참을 뛰어나와 우리를 찾으셨던 일. 물건 값을 깎아주시며 관광객한테 바가지 씌우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던 아주머니. 이런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도심 한복판의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현대적인 빌딩 숲 사이로 고즈넉한 고궁이 자리 잡고 최신식 카페 옆에 수십 년 된 국수집이 있는 풍경. 이런 조화로운 모습이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특히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니는 모습을 보며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유연함이 부러워졌어요. 밤이 깊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마지막 감동을 받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카드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직원분이 끝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심지어 다음에 올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며 이런 게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제 카메라에는 불편한 장면을 찾아 헤매던 처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사진들이 가득해요.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들의 모습, 친절을 베푸는 상인들의 미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의 풍경. 이것이 진짜 서울의 모습이었나 봅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질 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빛처럼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도 작은 빛이 반짝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희미한 빛이었지만 분명 그곳에 있었어요. 편견이라는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는 작은 희망의 빛이었죠.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한 도시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건물이나 발달된 시설이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서울은 제게 그 소중한 깨달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반짝여 보였어요.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갤러리에 담긴 수백 장의 사진들이 이 여행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죠.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평소처럼 블로그에 글을 쓰려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화면에 비치는 제 얼굴에는 망설임과 결심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타이틀바에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이야기. 타이핑을 하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종류의 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써야 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방콕의 여행 블로거 솜차이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편견이 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낯선 곳에서 만난 따뜻한 시선들, 기대하지 않았던 친절, 그리고 제 마음속 편견이 무너져 내리던 순간들.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제 마음은 차갑기만 했어요. 블로그에 쓸 비판적인 글거리를 찾아다닐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서울은 제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지하철에서 만났던 친절한 시민들, 골목골목에서 마주쳤던 따뜻한 미소들, 그리고 그 카페에서 목격했던 정의로운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길을 잃고 헤매던 그 순간, 자발적으로 다가와 도움을 준 시민들, 식당에서 만난 따뜻한 정, 밤늦게까지 친절을 잃지 않았던 편의점 직원까지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제 편견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피차이가 제 어깨 너머로 글을 읽고 있었네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솜차이, 드디어.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써온 편향된 글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진실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하고 싶습니다. 글을 쓰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 번의 안 좋은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단정지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서울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진정한 친절이 무엇인지, 배려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더 넓은 시각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글을 쓰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써왔던 어떤 글보다도 진실된 마음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자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옆자리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차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엔 제주도도 가보자. 거기도 정말 멋진 곳이래. 그의 말에 저도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보자. 비행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벌써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더군요. 솔직한 고백 감동적이에요. 저도 비슷한 편견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용기 있는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활주로를 달리다가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이 편견이라는 무게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피차이가 제 노트북을 살며시 닫아주었어요. 이제 귀국편 비행기 탈 시간이야. 수많은 여행객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문득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아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따뜻했던 사람들의 미소,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새겨진 소중한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새로운 나침반이 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며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여행이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라는 걸. 피차이가 제주도 여행 가이드북을 펼치며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모든 것이 신선하고 기대되었거든요. 방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편견의 벽을 쌓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변화의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고. 창밖의 구름들이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바라본 하늘은 서울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단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 이제 저는 그 차이를 잘 알 것 같아요. 이번 한국 여행은 그 어느 때보다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아마 평생 이번 여행은 잊지 못할 여행으로 남아있을 것 같네요. 피차이와 저는 이미 제주도 여행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또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주어서 고마워요. 한국. 왜 다들 한국을 찾는 거야? 그거 다 일본 문화 베낀 거 아니야? 여기 한 일본 여고생이 일장기를 들고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문화는 일본의 산물이라며 자민당 국회의원인 아버지를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일본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이 여고생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야마모토 마유카입니다. 저는 도쿄 최고의 명문 여학교에 다니는 17살 여고생이에요. 하와이에서 10년을 살다가 최근에 일본으로 돌아왔죠. 영어, 일본어는 물론 프랑스어까지 구사할 수 있고 하버드, 예일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제 아버지는 일본의 저명한 극우 정치인 야마모토 켄지입니다. 20년 동안 국회에서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시는 분이죠. 위안부 문제는 날조됐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같은 발언으로 유명하시고 한국 문화의 열등함을 지적하시던 분이에요. 저 역시 아버지의 딸답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일본 밑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게 제 사명이라 생각했고 하와이에서도 한국 문화는 일본 것을 베낀 저급한 모방작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한국 때문에 저와 우리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본 국가나 기미가요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마유카, 넌 일본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하와이의 학교에서는 제가 일본 문화를 알리는 작은 대사 같은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는 도시락을 보며 신기해하던 친구들에게 일본 요리의 철학을 설명해 주었죠. 우메보시는 단순한 절임이 아니야. 자연과 시간의 조화로 만들어진 일본의 지혜란다. 라고 말하면 친구들은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일본어 스터디 모임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3명뿐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일본의 우수성을 설파했죠. 한 달이 지나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문화제 때는 당당하게 다도 시연을 준비했어요. 차 한 잔을 대접하는데도 수백 년의 전통과 예절이 담겨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완벽한 자세로 차를 내리며 일본 문화의 품격을 설명했습니다. 주말이면 늘 유카타를 입고 다녔어요. 화려한 꽃무늬가 수놓아진 유카타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저는 일본 전통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죠. 당당한 걸음걸이로 일본의 기품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특히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열 때가 가장 자랑스러웠어요. 나루토와 원피스 같은 세계적인 작품들을 상영하면서 저는 일본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우리의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작화를 가졌는지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국회에서 반한 발언으로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죠. K-팝이 화제가 될 때면 그건 일본 아이돌 문화의 모방작일 뿐이야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었어요. 제 말이 사실이니까요. 아버지의 역사 관련 발언들도 제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위안부 문제는 조작됐다. 같은 말씀들을 들으며 자란 저는
그것을 절대적 진실로 받아들였죠. 저녁 식사 시간이면 아버지는 늘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방과 후에는 항상 일본 전통 예술을 연습했어요. 고토를 연주하고 다도를 익혔죠. 특히 고토의 맑은 음색이 울릴 때면 천년의 역사를 이어받은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와이 관광객들이 가끔 일본에 대해 물어볼 때면 저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일본의 사계절 문화부터 시작해서 전통 예술, 현대 문화까지. 특히 일본 정원의 미학을 설명할 때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아시아 문화를 다룰 때면 저는 늘 일본의 독자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한국과 중국을 낮추어 보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렇게 하와이에서의 생활은 제게 더없이 완벽했어요. 일본 문화를 알리는 대사가 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으며 저는 점점 더 큰 자부심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의 해외 활동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짐을 싸면서 하와이에서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았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저를 더 강한 일본인으로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했죠. 이제 진정한 일본으로 돌아가 더 큰 자부심을 키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게 된 날이 온 순간부터 전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일본에 왔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명문 여고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저를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식 날 저는 일찍 일어나 교복을 꼼꼼히 다렸어요. 세일러복의 주름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면서 하와이에서 꿈꿔왔던 일본 여고생의 모습을 거울 앞에서 확인했죠. 드디어 진정한 일본인으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교실에 들어선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언니 대박. 진짜 대박이야. 맞아 완전 찐이야. 헐 노잼인데?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 한국어였습니다. 일본 여고생들의 입에서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당황스러웠지만 아마도 우리 반만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는 쉬는 시간에 다른 반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복도마다 한국어가 가득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한국 아이돌의 안무를 따라추고 있었죠. 창밖을 보니 운동장에서도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이었어요. 특히 같은 반의 미호라는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호는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었는데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에게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소개했습니다. 마유카 혹시 BTS 알아? 미호가 제게 말을 걸었을 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런 거 몰라. 하지만 미호는 웃으며 말했죠. 하와이에서 왔으면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신기하다. 저는 점심시간이면 더욱 동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친구들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먹방을 따라하며 깔깔거렸고 급식을 먹으면서도 한국 아이돌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죠. 전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친구들은 슬그머니 한글을 공부했어요. 교과서 귀퉁이에 한글을 적어놓고 쪽지로 한국어를 주고받았죠. 심지어 선생님께 들키면 한국어 공부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이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아빠 학교에서 다들 한국어를 써요. 이상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곧 사라질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전 그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체육 시간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반대항 발야구 경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파이팅! 을 외치는 거예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일본어로 하지 않고 한국어를 쓰는 거야? 라고 따졌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게 뭐가 잘못됐어? 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 학습서가 빼곡히 꽂혀 있었고 한국 드라마 대본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일본 문학 코너는 한산했지만 한국 소설이 번역된 코너는 책이 늘 비어 있었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하와이에서는 제가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대사 같은 존재였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제가 이방인이 된 것 같았죠. 친구들은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 눈을 반짝였고 일본 문화를 이야기하는 저를 구시대적이라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미호가 자주 하는 말이 가슴에 걸렸어요. 일본은 너무 답답해. 한국은 이렇게 자유롭고 트렌디한데. 그때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주변에 동조하는 목소리들 앞에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하와이에서는 당당했던 제가 이곳에서는 마치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하와이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울기도 했습니다. 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걸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고립된 생활이 2달째 이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데 미호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죠. 마유카 잠깐 시간 있어?
저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호는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사실 너희 아버님 기사를 봤어. 국회의원이시더라. 순간 긴장했지만 미호의 표정은 따뜻했죠.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한국 문화를 거부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 그리고 미호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예전에 반한 감정이 심하셨대. 근데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많이 바뀌셨어. 혹시 나랑 같이 한번 볼래? 거절하려던 입이 멈칫했습니다. 미호의 진심 어린 눈빛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사실 내심 궁금했는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인데? 그날 방과 후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나눔의 씨앗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한국의 기부 문화를 다룬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영상은 제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어요. 수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월급의 절반을 기부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구호물품을 보내고 성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로 달려온 한국인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화면을 통해 전해져 왔죠. 이건 거짓말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았던 나라로 기사가 났었거든요. 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화야. 우리 사촌 오빠도 그때 후쿠시마에서 자원봉사를 했거든. 지금도 그때 받은 도시락의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해. 아버지께서 늘 한국인들은 이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상 속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미호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연예인들이 수익금을 기부하는 문화, 팬들이 아이돌 이름으로 하는 선행, 재난 현장에서 보여주는 시민의식까지요. 마유카, 우리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건 단순히 드라마나 음악이 재미있어서가 아니야.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문화에도 녹아있기 때문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본 한국 관광 홍보 영상도 새롭게 보였죠. 거리의 한글 간판들도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미호는 매일 저에게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 활동을 하는 한국 학생들, 일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 노력하는 한국인들의 모습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젊은이들이 역사 문제를 다루는 태도였어요.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하는 모습, 증오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마유카, 이번 주말에 한국문화원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갈래? 미호의 제안에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저항할 이유를 찾지 못했죠. 문화원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화, 정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한복체험관에서 본 의상의 아름다움은 제가 알던 펑퍼짐한 옷이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기부 문화와 선한 영향력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의 과거 발언들에 의문을 품게 됐어요. 이제껏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것들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미호를 만난 지 한 달,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아직 완전히 마음이 열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닫혀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아픔을 내색하지 않던 아버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식탁에서 시작된 복통은 순식간에 악화되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옆구리를 부여잡으셨습니다. 우리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그냥 새벽부터 좀 아팠는데. 아버지는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탁자를 움켜쥐셨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이건. 늘 강인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119를 부르셨고 저는 두려움과 걱정에 발만 동동 굴리며 아버지 옆을 지켰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10분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CT 촬영을 했어요. 맹장이 파열 직전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그리고 그때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어요. 김민수 선생님께서 집도하실 겁니다.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통증으로 일그러진 얼굴에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인, 의사라고요? 아버지는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저으셨어요. 다른 의사는 없나요? 일본, 의원님, 김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맹장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복막염으로 번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유일한 선택입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을 한국을 비난하며 살아오신 분이 이제 한국인 의사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 그 아이러니가 아버지를 괴롭히는 게 보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간호사들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김 선생님, 오늘 어머님 첫 끼일이셨다면서요? 그래도 응급 호출에 바로 오시고. 네, 가족들과 식사하시다가 바로 뛰어오셨어요. 항상 그러시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자신을 비난할 법도 한데 아주 중요한 사적인 일까지 미루며 달려온 김 의사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신 게 보였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 김 의사가 병실을 찾았어요. 의원님, 솔직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 의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2년 전 국회에서 하신 연설 봤습니다. 한국인 의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 제가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어요. 김 의사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께서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하신 분들을 치료하셨다고 해요. 그때는 국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대요. 오직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만이 의사의 사명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김 의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어요. 작년에 수술했던 일본인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평생 한국인을 미워하며 살았는데 제가 밤낮 없이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지셨다고. 의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환자의 과거도 보지 않아요. 오직 눈앞의 생명만을 봅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태블릿으로 자신의 과거 발언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열등한 민족이다. 내가 이런 말을 했던가?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위안부 문제는 조작됐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한국의 문화는 일본 문화에 저급한 모방일 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특히 일본 대지진 때 한국의 구호 활동을 비난했던 발언을 보시고는 한참을 말씀을 못하셨어요. 당시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들이 사진과 함께 실려 있었거든요. 내가 뭘 한 거지.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힘들게 했을까.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퇴원하기 전날 아버지는 김 의사와 긴 대화를 나누셨어요. 대화가 끝나고 나오신 아버지의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쾌차하고 종종 그 한국인 의사와 만나 식사도 하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내일 국회에서 특별 연설을 하기로 했어. 여보 혹시? 응. 한일 관계에 대해 제 입장을 밝히려고 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극우 정치인으로 유명한 아버지가 갑자기 한일 관계에 대해 연설한다니 분명 큰 파장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말씀하시려는 아버지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국회 본회의장.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연설문 없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그동안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죠. 지난 20년간 저는 이 자리에서 수없이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조작됐다 했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 주장했으며 한국 문화는 일본 문화의 모방작이라고 깎아내렸죠.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누군가는 야마모토가 미쳤나? 라고 소리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매국노 라고 외쳤죠. 하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얼마 전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계 의사가 제 생명을 구해주었어요. 그분은 제가 평생 한국을 비난했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의 생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분의 진심 어린 헌신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K의료의 수준은 이미 세계적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면 아시아의 의료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애니메이션과 그들의 K-팝이 만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증오와 편견은 우리를 후퇴시킬 뿐입니다. 젊은 의원 몇몇이 조심스레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변명하지 마라. 라는 야유가 들리기도 했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의원들도 있었죠. 아버지는 꿋꿋하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도 철회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은 둘로 갈라졌어요. 반대하는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지만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소리도 커져갔습니다. 야마모토 의원 말씀이 맞아. 이제는 변해야 할 때야. 우리 세대가 바꿔나가야 해.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타나카 의원의 모습이었어요. 원래는 아버지처럼 보수 성향으로 유명했던 분인데 연단으로 나와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거든요. 야마모토 의원이 보여준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그날의 연설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일본 정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어요. 변화는 이렇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아버지의 연설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극우 정치인의 극적인 변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 등의 헤드라인이 이어졌죠. 다음 주 우리 학교 문화제에서 저도 큰 결심을 했어요. 한일 교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미호가 자료 수집을 도와주었고 발표 전날 밤새도록 연습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까지 한국을 증오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을 모른 채 증오했죠. 그게 제가 배운 방식이었으니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의사 선생님이 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평생 한국을 비난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편견도 없이 최선을 다해주셨죠. 스크린에 김 의사 선생님의 병원 봉사활동 사진이 떴어요.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 때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밤낮 없이 우리 이웃들을 돌봤어요. 그때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증오가 아닌 이해로, 편견이 아닌 존중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그러셨듯이 저도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강당이 울리도록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진정한 화해의 시작을 보았다. 서연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그 뒤로 많은 친구들이 함께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변화는 갑작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한 번의 수술, 한 번의 여행, 그리고 몇 번의 만남. 그것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특히 김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의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진심,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시선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의 용서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저희 가족의 편견을 녹여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생각해요. 바다 건너 그곳에도 똑같은 아침 해가 뜨고 똑같은 젊은이들이 꿈을 키워간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이웃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잠시 마음을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증오는 증오로 남지만 이해는 더 큰 이해를 낳는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